지난 시간에 재미있었죠? 네. 그거는 지난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목적은 뭐였다? 일드다, 수량이다, 그죠?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핵심적인 게 가장 먼저 종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품목, 어떤 작물을 심겠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유전, 지인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품종을 가지고 어떻게 재배하느냐, 재배, 그죠? 컬티베이션. 그리고 이제 아무리 우리가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잘 하더라도 태풍이 불고 비가 안 오고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하는 그런 문제, 기상적인 환경 문제, 인바이러먼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수량은 이렇게 줄어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삼각 모식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다다 이 말이죠. 이게 다다. 자, 왜 다냐? 지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품종인데, 우리가 이 재배학 시간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가장 간단히 내가 농촌진흥청에 간다면 아니면 종자 종묘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콩이 콩, 벼, 보리 이런 애들은 밀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에서 농촌진흥청 산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만 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손 못 댑니다. 국가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공급 체계를 보면 먼저 내가 농업연구사가 되었다. 그러면 몇 급 공무원이다? 7급 공무원이에요. 7급인데 6급 정도에 준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RDA가 뭐다? Rural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 그러니까 농촌을 발전시키는 국가 기관이다 이 말이, 행정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RDA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농업연구사로 시험이 합격이 되면 연구사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처음에 나는 품종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 하면 저를 발령을 좀 그쪽으로 내주세요. 그걸 뽑을 때 또 그렇게 뽑아. 전체적으로 작물 이렇게 일반 작물 또는 일반 농업 이렇게 뽑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목소리를 못 내겠지. 그럼 몇 년 근무하면은 저는 육종 쪽에 관심이 많은데 한 육종 가면 돼요. 그러면 뭘 하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콩 수량이 시바르당 몇 평? 몇 평? 몇 제곱미터? 300평이라고 했죠. 1000제곱미터라고 했다, 그죠? 보통 지금은 250에서 300kg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나는 획기적으로 한 800kg 정도로 수량을 높이겠다 하면 이건 뭐예요? 이 노벨상 바로 받겠죠, 그죠? 노벨상 바로 받는다고. 300kg, 800, 약 3배잖아. 이 노벨상이 별 거예요. 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백질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런데 이것만 수량을 높여서 우리가 아주 표준 재배법, 스탠다드로 비료도 농약도 잘 치고 관리를 잘 하고 환경 조건도 좋아서 800kg를 했는데, 시바르당 이게 이제 일본에 가서 중국에 가서 재배하니까 200kg, 250kg 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토양의 성질, 기후적 특성 이런 것들이 다르고 재배법이 또 달라서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800kg 만들어 보겠다 하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 F1 잡종이라는 거 들어봤죠? F1 잡종. 그러니까 A라는 거하고 B라고 하는 거하고 교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콩이 이렇게 있다, 꽃이 있죠? 이렇게 꽃이 핀다 하면 이렇게 쭉 피죠. 지하부는 콩이 요래서 요렇게 해서 근류균이 요렇게 달린다 했죠. 자, 콩이 요렇게 분지가 요렇게 되고 잎은 사실은 요렇게 생겼죠. 3개씩. 여기도 그 잎 형태를 정확히 그리면 요런 형태, 타원형 요런 형태로 띱니다. 어쨌든 이 콩을 이제 재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병충해에 강하다. 병충해에 강한데, 또 하나는 얘는 수량이 꼬투리가 엄청 많이 달리는 거예요. 꼬투리가 한 500개 정도 달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150개, 200개 정도 달리는데 500개는 달려. 그죠? 꼬투리 수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수량이 많은 거예요. 수량. 이것은 병해충에 강하다. 그럼 얘하고 뭐 한다? 교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꽃가루를 여기 옮기거나 여기의 꽃가루를 얘한테 옮기거나, 요걸 이제 교잡한다 해서 무슨 육종? 교잡 육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단순하게 교잡 육종 했죠. 그죠? 요것을 단교배 이렇게 부른다. 단교잡, 단교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심플하다 해서 C하고 D가 있는데, 얘 뭐 다른 뭐 키가 좀 적당하게 크고, 또 하나는 더위나 또는 냉해, 추위에 강하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 또 하나 F, 뭐 E를 만들죠. 요거는 뭐 C를 만들고, 그러면 DE하고 요건 F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C하고 F하고 다시 교잡을 하는 거예요. 교배를 해서 만드는 것을, 이거는 복합적으로 하죠. 그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럼 단교잡이 겹치는 이것을 복교잡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A가 있었는데, 그죠? 얘의 실제 특징을 잘 모르겠다. 그럼 B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교잡하면 C가 나오겠죠? 요 C하고 A하고 다시 교잡을 해. 그 다음에 또 요 교잡하면 D가 나오겠죠? D하고 또 A하고 다시 계속 이렇게 교잡해 나가는 거라. 이거 왜? 요 B나 C라는 애가 있으면 얘의 실제 피, 모계가 원래 기원이 뭐냐를 알아볼 때는 소위 거꾸로 해 나가죠. 그래서 이것을 교잡, 영어로 하면 백크로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잡 육종, 꽃가루를 가지고 교잡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육종에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이제 내가 만들었어. C라는 또는 F라는 품종을 만들었어. 그럼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농촌진흥청에서 심의, 심사를 해서 공모를 하기도 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벼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영호진미라는 애가 있어요. 벼 품종 중에. 이거는 뭐냐면 영남과 호남에서 진짜 맛이 최고로 좋은 거 해서 영호진미라는 벼 품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품종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 1960년, 70년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다. 쌀이 부족했다. 그래서 허문회 교수님이 뭘 만드셨어요? 통일배라는 벼 품종을 만드셨죠? 이 통일은 뭐냐면 IR667. 이건 일이죠, 일이.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일이를 줄여서 앞에 첫 글자를 딴 거. 667번 개통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뭐하고 자포니카하고 교잡을 해서 만들었다. 통일해서 만들었다. 요 통일은 인디카 자포니카는 원래 교잡이 잘 안 돼. 안 되는데 통일을 해서 만든 것도 있고, 남북 통일을 기원해서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통일벼가 탄생을 해서 우리 국민의 먹거리, 배고픔을 해결을 했다. 이거는 벼과학 시간에 배우지만, 이런 게 뭡니까? 신품종,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육종을 통해서. 그래서 신품종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신품종 구비 조건. 지난 시간에 했잖아. 더스,
뭐? distinction. 그 다음, 차별하죠. 그죠? U는 uniformity, 균일성. S는 stability, 안정성.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뛰어나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뭐 한다? 균일해야 되고,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요게 신품종이 된다. 여러분들이 육종한다고 아무거나 만든다고 뭐 그게 아니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 신품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육종을 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소위 꽃가루를 배양을 해서 하는 약 배양도 있고요. 요즘은 뭐가 나와요? 예? 요즘 유전공학, 생명공학 하는 부분 있죠? 유전공학, 생명공학.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식물세포나 동물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맨 가운데 이중막이 있고, 그죠? 요거는 식물은 세포백이 있고 세포막이 안에 있죠, 그죠? 동물세포는 세포백이 없죠. 그래서 맨 가운데 있는 걸 뉴클레우스, 핵이라 그러죠, 그죠? 핵막이 이중막이다.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DNA가 막 이렇게 꼬여 있죠, 그죠? 이게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혔죠. 그래서 뭘 받았다?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 DNA가 뭘 한다? 실제는 사람으로 뭐 코가 어떻게 생겨라, 뭐 귀가 어떻게 생겨라, 치료형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요게 수량을 결정한다, 요게 병해충을 결정한다, 요게 한발에 강하다, 요거는 냉해에 강하다, 이런 유전자들을 다 이제 쫙 그걸 시퀀싱이라 해요. 시퀀싱. ATGC, ATG 쭉 연결된 거, 이걸 보고 여기서 요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해서 뭐 한다? 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량이 적다 하면 수량을 많이 내는 요 유전자를 여기에 병해충에 강한 유전자 안에 집어넣는 건다, 이 말이에요. 요 유전자를. 그러면 원래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집어넣으니까 이상한 형태가 된다. 그걸 소위 키메릭 DNA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자르는 건 유전자 가위, 진, 시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유전공학 시간에 배우고,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생명공학이 여기까지 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다루는 학문까지 가 있다. 요거는 안정적일까요? 불안정할까요? 요거는 unstable하다. 그래서 여기 말이 많다. 소위 뭐다? GMO가 이거다. Genetically Modified Managed Organism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환경론자들은 절대 재배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재배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옥수수나 콩, 거의 모든 뭐 매지 작물은 거의 이게 GMO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할 때 우리가 식용으로 다이렉트로 안 하고 가공용으로 주로 하죠, 그죠? 그 콩 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다이렉트 안 하고 뭐요, 가공으로 해서 뭐 배지밀이나 이런 거 만들죠, 그죠? 하는데 사용한다, 이 말. 지금 여기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한테 너무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흘러간다 정도 기본은 잡고 가야 된다. 원래 재배 책에는 다 나오지만 여기 요 정도만 일단 보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이 가장 중요한데, 품종은 그랬다. 그럼 재배법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 자, 내가 토양이 있으면 여기 종자를 바로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 있다. 토양에 바로 집어넣는다. 이걸 뭐라 한다? 직파, 영어로 하면 Direct, D-I-R-E-C-T, sowing이라고 하고 S-O-W-I-N-G입니다. 그리고 뭐 판에, 뭐 상자에 이렇게 뭐를 키워서 요걸 옮겨 심는다. 그죠? 요것을 옮겨 심는 걸 이 시기라 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 토양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옮겨 심는 거예요. 이렇게 모를 길러서. 요거는 육묘, 요 모를 기르는 것을 육묘라 합니다. 육묘를 해서 옮겨 심죠. 그러나 이 용어는 육묘 이식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장단점을 보면 어때요? 직파를 하면은 모를 길러서 옮겨 심는 노동을 줄일 수 있겠죠.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그냥 종자만 뿌리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직파의 장점은 노동력, 노력이 적게 든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렵나? 한 토양에서만 계속 그 씨앗 종자가 튀는 흙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자라는 흙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토양 이용 효율이 그걸 전문용어로 경지 이용 효율이 낮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잡초 방제가 어렵다. 잡초 방제가 어려워요. 방제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를 기르는 것은 이만큼 20-30cm 이미 커 있잖아. 커 있으니까 잡초 종자는 대체적으로 광발화성 종자다 얘기했죠. 빛을 받아야 발화를 하는데 빛이 없으니까 발화를 못 하는 거지. 얘들이 빨리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육묘 이식을 하는 거는 장점은 뭐예요? 일단 적당히 길러가지고 그 흙을 심기 때문에 안정적인 게 있어요. 경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왜? 여기에 모를 기르는 한 30일 동안은 논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다. 그지? 그죠? 그리고 또 온도가 낮거나 너무 춥다 뭐 이럴 경우에는 조금 온도가 높아졌을 때 이식을 하면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경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잡초 방제에 유리하다 하는 장점이 있겠죠. 그럼 단점은 뭐예요? 육묘 이식 하는데 노동력, 노력이 많이 든다 하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직파냐, 육묘 이식이냐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재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번식을 한번 볼까요? 번식. 이제 번식이 뭐예요? 번식이 뭐예요? 그렇지.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거. 넘기는데 번식을 하는데 양이 많아져야 좋아요. 줄어들거나 적어져야 같은 말이가 비슷해야 좋아요. 당연히 많아져야 좋겠지. 그럼 번식과 정식. 그러니까 요거는 프로파게이션. 요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양이 늘어나는 거. 이것은 그대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용어 써 있는 거는 번식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면서 양이 늘어나는 정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자, 요것은 이제 첫째로 뭘 하느냐. 종자로 번식하는 게 있다. 종자. 파종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종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 가지나 줄기나 또는 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종자로 한다 해서 실생번식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은 영양번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종자는 이렇게 이제 벽시 또는 콩, 해바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이것을 그냥 토양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다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번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감나무가 있다. 그 다음 개나리꽃이 있다. 이런 애들은 그냥 열매를 심는 게 아니고 가지를 이렇게 탁탁 자라는 거예요. 잘라서 뭐 한다? 모래땅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심어 놓은 거죠. 이렇게 꽂아 놓으면 자라.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요것은 주로 나무에 해당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어떤 거냐?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괴갱이죠. 그죠? 줄기가 자라서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눈이 요렇게 있으면 요 눈을 한 2개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자르는 거라. 얘를 토양 속에 이렇게 묻어 놓으니까 싹이 이렇게 나더라. 이렇게 자라더라. 이렇게.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영양 번식 중에서 실제 뭐예요? 영양체 자체를 잘라서 하는 거죠. 그죠? 같은 영양체 번식인데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마늘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6종 마늘이다 하면 6개가 있겠죠? 6개 중에 하나를 떼어서 요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요렇게 나고 싹이 요렇게 나죠? 요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영양 번식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번식을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 환경적인 조건을 한번 봅니다. 환경적인 조건에서는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수분을 볼까요? 뭐든지 관계없어. 그 다음 온도. 세 번째는 공기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기타 등등 뭐가 있을 거예요. 자, 수분은 우리가 물은 얼굴이 몇 개라 했어요? 물의 얼굴이 몇 개죠? 3개다. 자, 바다에 물이 있다 하면 이건 뭐다? 기체죠? 이걸 기상이라고 하고요.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증발한다, 그죠? 공기적으로 날아가면 여기 뭐가 돼요? 기체가 되죠? 요거는 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비가 되어서 다시 내려오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겨울이 돼버렸어. 온도가 뭐 마이너스 10도씨가 됐다. 그러면 얘가 뭐가 얼어요? 얼음이 얼죠? 그죠? 그럼 요게 뭐가 돼요? 고체가 되죠. 고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상, 기상, 고상. 이게 물의 3태다. 3가지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은 다른 액체하고 다르게 고체로 되면 부피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10%의 부피가 늘어난다. 그죠? 그래서 남북극의 빙하, 빙산이 어떻다? 물 위에 뜰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도가 높아져서 남북극의 빙하, 빙산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액체로 되면은 해수면이, 바다수면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 자체가 높아지면은 액체의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성화 되겠죠. 그러면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물을 끓이면 막 이렇게 증발하잖아. 그러면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다? 다 산으로 가야 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잠만 남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까지, 그럼 숨 쉬는 것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할게. 그 정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왜? 산업혁명 이전에 우리가 대기 중에 CO2 농도가 280ppm이던 것이 지금 얼마다? 340ppm, 320이죠. 320ppm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 추세로 그냥 놔둬버리면 한 400, 500ppm, 아니, 500ppm, 600ppm 가버리면요, 절단 납니다. 그죠? 지구는 그대로 있지만 해수면이 더 높아지고 사람은, 생물은 살 터전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후 위기입니다. 자, 수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분은 이렇게 이제 토양이 있으면 토양 속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토양 입자가 홀딩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을 모세관수 또는 모관수 이렇게 부르고, 물의 이제
이런 경우에 비가 왔다 해서 이렇게 토양 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물, 이것을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죠. 이것을 중력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토양을 자세히 보면 토양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수분이 아주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히 결합되어 있는 거. 아무리 우리가 105도씨에서 증발시켜도 증발되지 않는 물, 이것을 결합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증발되는 것을 화합수라고 합니다. 105도씨에서 증발되는 거. 그 다음에 모관수, 중력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됐죠? 이 토양에 존재하는 물입니다.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물에 관해서 조금 더 가볼까요? 그 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작물 1g이 건물중 드라이웨이트로 1g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더라. 그걸 몇 g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요수량이란 단어를 씁니다. 요수량. 요수량의 개념은 건물중 식물체 1g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요수량의 개념에서 보면은 잎이 넓은 거, 그리고 잎이 예를 들어 호박, 수박, 근데 벼, 밀, 보리 뭐 이런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잎이 넓은 거, 얘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보내준 것 중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보시면은 순서대로 나와 있죠, 요수량이. 근데 거기 안 나온 것 중에 콩이 있어요. 콩은 한 400 정도예요. 430, 400. 콩은요, 생각보다는 잎이 넓고 타원행이지만 생각보다는 이 요수량이 적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이 아주 매력적인 작물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호박, 수박, 흰 맹아주 하는 이런 애들은 700, 800 정도로 높다 하는 거예요. 잎의 형태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 이 물이 있으면 이 물의 토양에서의 동태, 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자, 토양에서 모관수, 모세관수, 토양 입자나 유기물에 의해서 홀딩, 가질 수 있는, 여기 존재하는 물이 있는 반면에 토양 속으로 내려가는 물이 있다, 그죠? 이건 중력수로 했죠, 그죠? 근데 물을 우리가 비가 온다든지 인위적으로 물을 주게 되면 여기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투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투수되는 정도를 투수력이라는 용어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날아가는 부분, 요것을 지표면을 내서 날아가는 것을 정발량이라고 합니다. 정발이라고 하고요. 요 잎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공이정으로 날아가는 것을 뭐란다? 정산이라는 개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지상부로 날아가는 것을 지표면과 잎을 통해서 합쳐서 뭐란다? 정발산양 이렇게 부릅니다. 정발은 evaporation이고요. 정산은 transpiration이란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합치면 evaporation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evaporation 이렇게 부른다 합쳐서. 그러면 우리가 물을 주었을 때 수분이 경지에서 사라지는 것은 투수가 돼서 사라지기도 하고 정발산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논두렁이나 이걸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옆으로 수분이 정발하는 양은 극히 적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토양 속으로 이제 수분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아까 토성을 공부를 했다, 그죠? 자, 토성은 모래흙이 가장 많은 것을 뭐란다? 사토, 그 다음 사양토, 그 다음 양토, 식양토, 모래가 가장 적은 것을 식토라 얘기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토하고 극단적으로 식토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게 투수도가 높다?
사토는 물이 잘 빠진다. 그걸 투수도가 높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토의 투수도가 높은 이런 땅에는 투수도가 높다는 말은 공간, 공극이 많기 때문에 뿌리 작물을 재배하면은 유리하겠다. 그죠? 그럼 땅콩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식토에 재배하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땅콩이 크지를 못해요. 굳어져 버리니까. 그죠? 예, 그래서 토양까지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수분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모관수, 모세관수 이런 애는 유효 수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갑니다. 그 다음 온도는 자, 온도는 통상적으로 작물이 자라는데 가장 낮은 온도를 최저 온도라고 하고요. 작물이 자라는데 가장 높은 온도, 이 이상 온도가 되면 작물이 못 자라는 경우를 뭘 한다? 최고 온도, 맥시멈 템퍼러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작물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를 뭘 한다? 적온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적산 온도라는 얘기였어요. 적산 온도. 적산 온도는 뭐냐 하면 파종의 종자를 뿌려서 수확까지 매일의 평균 기온을 몇 시? 11시에 재서 전부 누적해서 더한 거예요. 그죠? 더해서 해보니까 벼 같은 경우는 3200도씨 또는 3600도씨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온도가 높아야 되죠. 근데 보리나 이런 애들은 적산 온도가 낮겠죠. 겨울 작물들은. 그리고 메밀이나 이런 생육 기간이 짧은 것도 낮겠죠. 그죠? 예, 적산 온도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적산 온도가 0도씨 이상으로 하는데요. 실제 벼, 콩, 옥수수 이런 애들은 여름에 재배하잖아. 그죠? 그 0도씨가 아니고 10도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0도씨. 요것을 이제 유효한 효과가 있는 해서 유효 적산 온도란 말을 쓴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10도씨 이상 되는 온도를 누적한 것을 유효 적산 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벼를 6월 1일 날 5월 1일 날 파종을 했다 예를 들어서 하면 5월 1일은 10도씨, 2일은 11도씨, 3일은 12도씨, 13도씨 쭉 가겠죠. 그죠? 수확할 때 20도씨, 15도씨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걸 전부 더한 것이 뭐다? 적산 온도고요. 보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을까요? 보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가을에 우리가 파종할 때는 11도, 12도 되지만 겨울에는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 이렇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 이런 10도씨 이하 되는 거는 유효 적산 온도로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적산 온도에는 포함이 되지. 0도씨 이상 되는 건 맞죠. 그 마이너스는 포함이 안 되지. 그 유효 적산 온도란 10도씨 이상 되는 하루의 평균 온도가 몇 시에 측정한 거? 11시에 측정했을 때 평균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도씨 이상 되는 것만 전부 누적해서 더한 것을 유효 적산 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를,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온도 이제 얘기됐죠. 그리고 온도 나온 김에 하나 더 갑니다. 자, 작물이 이렇게 자란다. 옥수수가 예를 들어서 있다 하면 자, 이 잎을 여기 잎이 달려 있죠. 잎의 전체 면적을 뭐라 한다? 연면적이라고 해요. 연면적은 영어로 leaf area 이렇게 하겠죠. 제곱미터 이렇게 표시를 단위는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요 일정한 면적에 가로 1m, 세로 1m, 1m 안에 작물을 많이 심으면 잎이 많겠죠. 통상적으로. 그죠? 그죠? 그러면 연면적이 많으면 수량이 많을까요? 아니면 연면적이 적으면 수량이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많으면 광합성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연면적이 지나치게 많으면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잎이 엄청 많다. 공기가 잘 통합니까? 못합니까? 못 통하죠. 그럼 습해지겠죠.
병해충 많이 발생하겠죠.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굴라 상태 못 들어오죠. 그러면 병 많이 발생하고 잎이 쭉 늘어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잎의 형태, 이렇게 빛을 보고 딱 위로 직립해 있느냐, 아니면 쭉 늘어지느냐, 수업할 때 닭병 걸려 있느냐, 아니면 딱 이렇게 수업을 듣느냐, 이게 뭐다? 태도죠, 태도. 그러니까 태세라고 합니다. 수업 빼고 뭐, 요것은 광을 받는 데서 수광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광태세는 위쪽은 상이엽이라고 합니다. 상이엽. 위쪽 잎은 직립하고 아랫잎은 약간 이렇게 벌어져 줘야 수광태세가 좋다. 그래서 이 연면적을 이제 단위 면적당 잎의 면적을 연면적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위는 제곱미터 대 제곱미터가 되겠죠. 이 잎을 전부 따서 1제곱미터에 펼쳐보는 거예요. 요걸 따서 다 펼쳐서 요걸 다 덮으면 1제곱미터 분의 1제곱미터니까 1이죠. 그죠? 그럼 이 단위는 생략되는 거예요. 그냥 지수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잎을 다 따서 보니까 야 1제곱미터에 한 3제곱미터 되더라 하면은 연면적 지수가 3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연면적 지수는 최적 연면적 지수란 말이 있어요. 수량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것, 잎의 면적을 최적 연면적 지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최적 연면적 지수는 잎이 쭉 늘어진 것이 최적 연면적 지수가 높을까요? 아니면 잎이 수광태세가 쫙 위로 곱고 단단하고 요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전자, 후자. 후자가 높겠죠, 그죠? 전자는 잎이 쭉 늘어져 있으면은 광합성을 별로 못 한다. 병도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적, 수량을 가장 많이 내는데 필요한 잎의 면적이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적 연면적 지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다, 그죠? 그죠? 예. 보통 배에서는 얼마냐면 6 정도로 봅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잎의 면적이 가장 많은 최고 분을기 때 하는 거예요. 육묘 이식하고 보통 한 2달 정도 또는 2달 반 정도 되었을 때 최적 연면적, 연면적 지수가 최고로 될 그때가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공기는 뭐냐 하면, 자, 대기 중에 공기는 뭐가 가장 많죠? N2 질소가 78%죠. 산소 O2가 21%고요. CO2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있다 하는 겁니다. CO2는 0.04%죠. 이렇게 존재하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뿌리에는, 토양 속에 뿌리에는 뭐가 많을까요? 토양 속에는 뿌리가 뭘 하죠?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 뭘 내보냅니까? 우리 호흡하면 뭐 내보내요? CO2죠. 이산화탄소. 뭘 소비를 해요? O2 소비하죠. 그러니까 이 토양 속에는 산소 함량이 21% 이하고 CO2 농도는 0.04%가 아닌 0.05 또는 2%, 3%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CO2 농도는 높아지고 산소 농도는 낮아진다. 이해되죠?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늘 했던 이 용어들은 내가 조금 빠르게 했지만 다음 더 이제 집중 있게 풀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월요일이니까 집중하라고 아주 강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